2021 섹터는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2026년도를 넘어서 2027년도까지 개선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산 배터리 안 쓰는 분위기는 미국에서는 확정이 났고 유럽에서도 요즘 조심하는 분위기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엔 개선되는 업종이거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6월 2026년, 2017년은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 속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개선된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포스코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조금 더 합작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고 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 계열 그룹들하고 LNF 쪽에 지금 현재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 최대한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조정장이 끝나고 12월이 되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국내 증시만 놓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이제 유동성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10일 정확하게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는 11일 새벽 4시 미국의 FOMC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FOMC 결과 결국에는 유동성을 급격하게 풀어주진 않아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기존엔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2026년에 대한 인하는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이 2026년도 1분기 고점을 찍고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코멘트로 만약에 관세가 아니었다면 이미 현재 물가는 2% 초반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가 아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12월 16일 날짜로 나오는 고용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소폭 안 좋아질 가능성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둔 FOMC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 은행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왔거든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레포 사용량이라고 해서 미국 중앙은행한테 미국 은행들이 돈이 급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돈을 대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유동성이 부족한가? 더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나? 이런 이야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번 연도 당장에 10월달, 11월달 잠깐 조정이 나왔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는데 연방준비위원회는 대처가 없으니까 이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결국 시장이 조정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AI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굳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이슈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증시가 나왔던 게 지금 직전 증시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지금 현재 400억 달러 매달 400억 달러의 채권 단기 채권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금리 인하 분위기도 물론 유동성이 증가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단기 채권 매수해주면서 특별한 이 문제를 좀 없애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역시나 결국 돈이 부족할 때마다 유동성을 뿌려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자체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성장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안 좋은 신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0%대에서
이제 막 정확히 돌아설 것 같지 않았던 일본 금리가 첫 번째 상승했을 때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갖다 줬어요. 정말 이대로 올라가면 NK트레이드 청산, 일본 은행에서 저렴하게 빌린 자금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이제 N달러 무제한 통화 수화가 걸려 있어가지고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 구조로 이제 자금을 조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좀 냈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나 그래도 증시가 막 꺾여 내려가면서 폭락하거나 뭐 이럴 만한 상황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금리나 정책, 이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폭등하기보다는 적절한 상승 정도를 좀 말씀을 해드렸죠. 천천히 추세 상승하는 정도의 증시가 예고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라면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연말 산타랠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가 명확하게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물가지표는 안정됐다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데이터로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내년 초에 딱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크리스마스 전에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좀 말을 바꿔서 내년 연초로 좀 바꾸긴 했는데 공개가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연말까지는 좀 무난한 증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산타랠리가 만약에 오면서 증시가 상승을 해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의 전기세 인상이에요. 이게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특히나 추운 겨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더운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시즌하고 이 데이터 센터 전기 소비까지 겹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정전 사태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기세 인상으로 좀 이어지는데요. 이 전기세 인상은 전기세가 인상되면 전기세만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아직 괜찮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 지금 현재는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선행해서 물가가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 이번 겨울에 오는 전기세 인상이 미국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세 인상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오히려 하락의 전조현상을 좀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잘 기회로 응용하신다라고 하면 눌림목 타이밍에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 전망도 궁금한데요. 26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6년도에는 무난한 상승 시장의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봅니다. 중간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뭐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도 무난한 상승이 예고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괜찮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특별하게 물가 문제가 뭐 전기세 때문에 물가 인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괜찮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방준비위원회 다음 의장이 2026년도 5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임명이 됩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사실 그럼 5월 전부터 사실 2분기 그러니까 정확히 3월 달부터 계속 가능성은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만들어질 거예요. 한 2달 전부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동성 증시 괜찮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미국 정부 정책도 내년 1, 2분기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현재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죠. 2025년도 말쯤에 통과시키고 나서 정책이 집행돼야 돼요. 자금이 집행되는데 정책 자금을 1, 2분기 2026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즉 내년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돈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그 연도 말 2026년도 말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정책 자금이 결국엔 어떠한 사람들의 피부로 와닿는 시점까지 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차가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중간 선거 전까지 본격적으로 6월 달이 넘어가면 사실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돼서 다른 거 중간 선거 정치 레이스가 좀 시작이 돼서 활동하려고 바빠가지고 사실 다른 거에 신경을 좀 못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1, 2분기에 몰리기 때문에 미국 유동성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풀릴 만한 여지 존재하고요. 뒤에 이어서 그 미국하고 함께 이제 통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도 그에 맞춰서 자금을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이미 일본이 한 200조 가량에 가까운 돈을 푸는 걸로 현재 예고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있고요. 이미 이제 지지율이 현재 새로운 총리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 중순쯤이 되면 아직 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이 좀 소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급한 것만 일단 급한 부분만 끄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처했었는데 이제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내수를 좀 본격적으로 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처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경제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 정책까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분위기가 미국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너무 길기보다는 보통 정책 자금에 대한 기대감은 보통 상반기, 그러니까 길어봤자 1월에서 6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측면,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무난한 상태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26년 상반기 안으로 천스닥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의 천스닥이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천스닥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이제 안 하신 게 좋습니다. 그거에 이제 포커스에 맞춰 두시면 거래하기 힘드시거든요. 사실 애초에 코스닥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시면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정부 정책이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실제 언제 적용이 될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가 밝혀졌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부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래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이게 언제 적용이 될지는 정말 미지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 있는 업종들, 내년도에 기대되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로봇 부품주로 바뀔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혹은 그 이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집중하신 게 좋고 코스닥 자체에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쪽에 너무 매몰되시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정부 정책은 나오면 땡큐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편이 가장 좋으시니까요. 업종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6년 중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는 친환경 에너지 쪽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함은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제외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탈탄소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풍력 관련된 기업들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현재 상황에서 전기 사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숫자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이 극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기를 다시 한번 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태까지는 가장 우선시에서 올라갔던 섹터가 바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죠. 당연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주목받으면서 꽤나 주가가 뭐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계속 매력적입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잠시 후에도 좀 설명드릴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26년도 하반기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당장이 기대가 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차가 있어서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력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단기적으로 빠른 급등이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풍력하고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비교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받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풍력하고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전력 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던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지금 이제 악재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직전 정권에 있었던 바이든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친환경 발전 단지를 지으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게 조기 종료가 결정이 되었죠. 정확하게는 2026년도 7월까지 착공
착공이라는 거 공사에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뭐 계획서 다 제출하고 얼마나 규모로 할지 다 해서 결국에는 착공을 하는 기업들에게만 지금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갈 리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되는 게 2026년도 7월 달까지 착공하는 것만 보조금을 주면 기업들이 다 지금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든 더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조금을 줄 때까지는 최대한 앞당겨서 모든 건설을 앞당겨서 계약을 수주하고 추가적인 건설을 좀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1, 2분기 동안 상반기 동안 대량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자, 근데 그럼 추가적인 기대감이 없지 않냐, 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을 생각해 보시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30%대 뭐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뭐 퍼센트가 좀 항상 달라지니까 뭐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30%대 이제 후반 정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민심이 안 좋다는 겁니다. 민심이 안 좋다라는 건 이게 계속 이어지면 2026년도 하반기에 이어질 11월에 이어질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중간 선거는 정치인들을 뽑는 시기입니다. 지금 누가 다수당이냐, 이게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둘 중 하나라도 상원이든 하원이든 전부 다 과반수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트럼프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자리 중 뭐라도 하나가 뺏기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민주당이 과거에 잃었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안 그래도 전력수요 부족하니까 보조금 살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만족이 됐다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개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 수주 잔고 늘어나고 매출 영업이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보조금 끊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넥스트 기대감이 생겼다. 정책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반기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상반기에 주가에 대한 파동이 풍력하고 태양광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까지 관심을 좀 끊어두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점도 좋습니다만은 태양광 풍력이 괜찮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보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작년에 그리고 이번 연도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재고평가 손실. 10개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10개 만들었는데 5개밖에 안 팔리니까 5개의 재고로 남는 거예요. 근데 재고가 1년 다음 회계연도가 되면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손실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이 제품이 다시 팔리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면서 영업이익에 반영을 해줍니다만은 일단 재고 평가 손실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원재재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너무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소재라든가 2000 소재나 아니면 배터리 가격 같은 것들이 원자재 가격 연동제로 제품이 판매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뭐 다들 들어보셨죠?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뭐냐면 원자재 가격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재고 평가 손실. 이 재고가 얼마나 남느냐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 LNF는 급등을 안 했습니다. 왜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LNF는 안 갔을까? 뭐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살펴보면 물론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공장을 만든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재고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이번 3분기 11월 달에 발표됐던 실적 발표에서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LNF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재고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라는 소식은 분명히 기업 제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고요. 속도 조절에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재고 평가가 어떻게 지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실적이 결국에는 중순에서 2월 중순에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때 중요하게 보실 점은 또 재고가
누가 더 많이 소진했느냐, 재고 평가 손실 없이 누가 이어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거든요. 결국엔 재고 평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량 자체를 줄였어요. 난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50개밖에 안 만든 거예요. 왜? 안 팔리니까. 그거 만들어봤자 손실이 되니까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줄여놨던 이 재고가 서서히 소진되고 충분히 다 개선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서서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다시 가동률을 올려야겠죠. 이걸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재고 이 가동률까지 공개하진 않아요. 재고는 공개합니다. 재고는 이제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가동률까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분해 볼 수 있느냐? 배터리 기업들은 가동률을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마다 어떤 배터리 기업에 어떤 기업이 소재를 많이 공급하는지 대략적으로 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소재 기업들이 누가 가동률이 올라가는지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고는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줄어든 상태에서 가동률까지 올라가는 쪽에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우리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키포인트를 맞춰서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0 섹터는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2026년도를 넘어서 2027년도까지 개선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수요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산 배터리 안 쓰는 분위기는 미국에서는 확정이 났고 유럽에서도 요즘 조심하는 분위기 나오고 있잖아요. 현지에 지어라. 현지에 공장을 지어라. 중국에서 만든 거 수입해오는 거 우리 관세 때리겠다. 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개선되는 업종이거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당분간 6월 2026년, 2017년은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 속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개선되는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가동률이 누가 더 이 뒤에 이어서 올라가는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확인하시면 대표적인 종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이제 생각할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분기에도 이미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소진시켰고 잘 가동률을 잘 맞추고 있다는 얘기라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 지금 현재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그룹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만은 포스코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조금 더 합작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LNF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재고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 계열 그룹들하고 LNF 쪽에 지금 현재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난 굳이 종목을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물론 둘 다 많이 담으실 거면 나눠서 담으시는 게 둘 다 맞긴 한데 둘 다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요. 총 그림으로 보면. 근데 어느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담을까 100만 원이라도 조금만 더 살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그룹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23년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점이 뭐냐면 주가 상승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이게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해서 2차전지 섹터가 무조건 전고점에 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2차전지가 좋은데 2차전지보다 더 좋은 섹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수급은 사실 몰려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논점은 무조건이다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026년 7년도까지는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기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무조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선택을 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자분들은 일단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아마 직전 고점까지 갈까요는 결국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까요? 혹은 그 이상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까요? 라는 아마 이런 궁금증에서 아마 질문하실 거라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되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전 고점까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천천히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익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업체를 제외한 ESS 소재 부품 업체들 중 주목하고 계신 업체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현재 배터리 완성 배터리가 아니라 소재 기업들 중에는 이제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렸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태까지 좀 덜 갔던 LNF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업체 다 LG 향으로 지금 이제 납품에 대한 계약을 크게 좀 체결한 기업입니다. 현재 앞으로 이제 ESS 쪽이 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LFP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나중에 결국 전기 자동차도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두 가지 기업을 중심으로 좀 덜 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중국에서 소듐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소듐 배터리 관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소듐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LFP보다 더 싸고 효율적이야? 이런 배터리가 있어?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진짜 있습니다. 존재하고요.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느냐, 실제 그게 양산이 가능하느냐는 사실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이미 탈모도 다 치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G 실험을 통해서 다 털 나고 다 확인했는데 그게 사실 상용화돼서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비슷한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상용화 시킨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CATL이 내놓은 이 배터리를 내놓는다는 게 상당히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까지 실험실 단계에선 가능했던 건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해? 라는 부분, 양산이 되겠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시간이 10월 달에 공개되는 CATL의 소듐 배터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현재 기준에서 정확히 12월 11일 날짜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공개가 되는 대로 실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게 가능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배터리 삼수도 따라갈 거라고요. 생각보다 3원기 배터리의 생산 방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다른 것보다 차라리 LFP로 가는 것보다 소듐 배터리가 조금 더 만약 기술력이 되면 기술력만 있으면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CATL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목을 한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애경 케미칼이라고 해서 종목을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 애경 케미칼은 선발 때만 보내두시고 관심 정도만 두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아직은 비중을 담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CATL이 어떤 이야기 공개를 하는지, 실제 그걸 가지고 배터리 3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셔도 실제 나는 이제부터 소듐 배터리 할 겁니다라고 아마 정말 괜찮은 배터리가 나오면 공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배터리 3사의 반응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담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물려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까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직접 들고 계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제 감히 이제 평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너무 고통스럽다가 나중엔 체념하고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느낌을 아마 끝까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버티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희망적인 말씀은 괜찮습니다. 2016년도 괜찮고요. 2017년도까지 괜찮아요. 지금 계속해서 괜찮아지는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을 쉽게 팔지 마시고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서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가 줄어드는 거하고 가동률에 따라서 먼저 가는 기업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에코프로 올라갈 때 LNF 가지고 계시고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결국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자체가요. 너무 한쪽이 엄청 독보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양산 속도에 좀 차이가 있고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상용화가 되는 배터리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 종목들 다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급한 마음만 먹지 마시고 일단 2026년도는 가지고 간다.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생기지 않아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섹터 하면 단연코 반도체 섹터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전망하시는 반도체 섹터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방향성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향 기업들 그리고 SK하이닉스향 기업들이 요즘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좀 말씀해 드리면 일단 SK하이닉스향 기업들은 당분간은 파동이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HBM4를 이제 거의 독점한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결국 엔비디아가 시장을 좀 지배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의 TPU
CPU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체 AI 반도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혹은 이걸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SK 하이닉스의 비싼 HBM4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삼성전자의 HBM4를 사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SK 하이닉스는 상승이 뭐 안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좀 지금과도 같이 지금 그냥 거의 뭐 주도했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은 일부 지금 이제 조금 이 힘이 줄어들 것 같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살짝 주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 26에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해당 이슈도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현재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는 건 삼성의 이 기술력을 첫 번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 기술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 뭐 해당 기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제 그랬으니까 수주가 바뀌었겠죠. 모든 수주가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들 때 대만의 TSMC한테 가서 맡겼어요. 좀 안타깝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2나노, 이 엑시노스 2600이 2나노로 만들거든요. 물론 이 2나노가 TSMC 2나노랑 좀 다르긴 합니다. 달라서 이제 동일하지는 않긴 하지만 분명히 미세 나노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로 AI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반도체를 이제 양산을 들어가는 거죠. 여태까지는 내가 양산을 잘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엑시노스 탑재 2600이 잘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에 다 판매가 이어지면요. 특별한 문제 없이 이어지면 다른 AI 반도체 수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한테 받진 못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바하고 자체 AI 반도체 기업들이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르거든요. 엔비디아는 올라운더, 이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정말 이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화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걸 잘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하나만 특화된 친구가 조금 더 정말 특정한 일에서는 훨씬 더 나은 효율을 보일 수 있고 엔비디아급의 반도체 성능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이슈라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지금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 속에서 적자 해소, 두 번째죠. 적자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파운드리 공장 놀고 있어요. 놀면 그 반도체 공장에 놀면 아무런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갑니다. 이제 반도체 공장에 만들어 놓겠다고 수천억짜리 장비 들여와서 깔아 놓으면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가만히 냅둬도 적자가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이 멈춰 있었던 파운드리를 가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가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기술력적인 입증,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의 개선을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탑재가 된다 끝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정말 내용이니까 실제 탑재가 되는지, 그리고 이 탑재가 된 게 계속해서 다음 시리즈에도 이어지는지 요까지 확인하시면 삼성전자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궁금해할 만한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방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바닥과 상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퍼센트를 정해드리는 건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게 내리진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속도로 상승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AI 반도체 시장 덕분에 HBM이 잘 팔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9월부터 증시를 끌어올렸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전체적으로 뭐 중국도 AI 반도체 만든다고 하죠. 미국도 만든다고 하죠. 전 세계도 나도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AI 반도체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뭐 D램 반도체부터 해서 다양한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범용 반도체, AI 반도체용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다들 이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
폭등에 대한 사이클이 저는 결국 길어봤자 2027년도일 거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HBM3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이외 범용 반도체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좀 시작했어요. 이 양산에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추고 나면 대량 양산까지 이어갈 겁니다. 이게 대량으로 공장을 늘리는 시기가 2026년도에 2027년도거든요. 본격적으로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를 뽑아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이 2026년도까지 완료가 됐고 일부가 2017년도 거를 뭐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결국 그래서 길어봤자 2027년 거예요. 나머지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 이후부터 반도체가 계속 올라간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하고 뭐 그에 뭐 낸드하고 등등 반도체하고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는 퀄리티가 다르지 않겠냐? 맞습니다. 동의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렇게 중국의 보조금을 먹고 나오는 제품들이 시장에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과거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만든다라고 했었던 태양광 패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중국이 최고로 잘했습니까? 아니죠. 한국이 1위였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정부 보조금을 먹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쏟아져 버리니까 중국 제품에 밀려서 가격 단가 자체를 망쳐버려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 하나솔루션도 지금 작년도도 적자 내고 이번 연도도 이미 겨우 흑자 전환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미국 정부 정책 때 덕분에 좀 겨우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고 다 대량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을 이길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중국이 저렴한 제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다른 많은 사용자들이 중국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7년 이후부터는 반도체 기업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미 2016년도, 7년도 정도에 지금 이제 이익률에 대한 계산이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기대감 변수는 HBM 반도체 정도가 추가적인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일단 단기적으로 HBM4 눈앞에 있는 HBM4는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게 HBM4도 현재 일부 이상부터 이 단수가 좀 중요하잖아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16단 혹은 그 다음 버전부터는 TC 본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애초에 이제 TC 본딩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만드는 방법 근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우위를 지닐지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의 상승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누가 주도할지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굳이 따지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덕분에 좀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올라간 폭은 작고 떨어질 폭은 꽤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내가 정말 깊게 공부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도체 업종 사이클의 좀 업종 관계자가 아니시라면 사실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도 위주 하시고 신규 편입은 조금 자제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부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중국향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중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부 소부장 기업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소부장 기업이 있다면 어느 기업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이제 조금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저는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선택하기 좀 어렵습니다. HBM 쪽에 정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리기판이 상용화된 건 아니니까 일단 장비 기업들은 좀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소재하고 부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는 건 명확하니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최근 특히나 지금 이제 한국에 자체적으로 과거에 이제 노 재팬이라고 해서 과거에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 성공한 기업이 있거든요. 해당 기업이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이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공급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분명한 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동진세미캠에 존재하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그럼 이 제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공급이 되는데 중국향으로도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갈등에 그런 포토레시스트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중국이 공급받을 포토레시스트를 일본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공급하는 케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된 계약이 한 건이라도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확실히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항상 좋아하니까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처음엔 한국 기업이 할 가능성도 있으나 근데 나중에는 결국 자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토레시스트는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체적으로 본토 안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결국 나중에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자체 생산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몇 개월 정도의 계약을 좀 체결하는지 단기적인 공급이면 단기 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장기적인 계약을 좀 체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그때는 지금 동진세미캠이 가장 유력해서 일단 동진세미캠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고 장기 계약이 나오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략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투자를 할 때 흐름도 전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따로 움직인다라는 논점이 아마 순서대로 아마 움직여서 그럴 겁니다. 먼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에 뒤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나간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잘 팔린다는 얘기니까 보통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증설을 합니다. 증설. 더 많이 만들겠다. 라는 증설 때문에 장비주들이 올라가고요. 장비주들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결국엔 더 많이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시차가 존재하겠죠. 시차에 따라서 결국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아마 이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근데 저는 이게 사이클 그냥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올라갔고 장비 관련된 기업들, 소재 관련된 기업들까지 사실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올라가면 사실 반도체 파동 다 나왔다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반도체 파동에 맨 마지막 파동 항상 유리기판주가 가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주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생각보다 반도체 투자실 최근에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사실 상용화도 안 됐고 관련된 기업들 중에 돈 제대로 버는 기업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벌지 몰라도 유리기판으로 돈 버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주가 맨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까지 파동이 일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반도체 한번 사이클은 한번 돌아갔다. 한번 사이클은 다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소재하고 부품주들 이제 뭐 가동이 더 많이 늘어날 건 뻔하니까 풀 가동이 시작이 되면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 안 돌아간 거 삼성한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풀로 돌아가고 있을 거고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소재 부품 중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 이런 종목이 있으면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코미코라는 기업이 좀 매력적이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막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꽤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어떤 게 좀 주목이 되면 실제 제품의 판매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내에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만 하더라도 한 40%가량 비싼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프로텍이 만드는 제품이 매력적이니까 그렇겠죠. 실제 이게 이 흐름 자체가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원가 자체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제품 가격이 비싸게 받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요 기업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무제표상 좀 특징을 가져가는 기업들의 장비 혹은 소재 부품 쪽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깊게 들어가서 분석해서 너무 좋다 이런 섹터가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좀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크게 바라보면 HBM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EUV 공정 쪽 이쪽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좀 선택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일부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요즘 원전 관련된 기업이 안 간다 하지만 실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뭐 적절히 조정받고 현재 좋은 조정 상태에서 다음 기대감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매번 말씀해드렸다시피 돈 버는 시기, 실제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시기가 꽤 시차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죠. 크게 원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대형 원전, 소형 원전. 그죠? 요즘에 트렌드로 뜨는 건 소형 원전이니까 소형 원전 먼저 설명드리면, 소형 원전은 아직 설계 허가가 난 게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서 애초에 설계 허가가 나야 그때부터 이 계약 맺고 수주 맺고 판매가 되고 계약 뜨고 뭐 매출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이 거의 대부분 계약 자체가 2020 빨라봤자 6년도 6월달 이후입니다. 저는 거의 2027년도 말 정도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SMR이 이제 계약 설계도가 통과가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줄이고 줄여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이미 통과한 게 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가 세운 원자력 발전소 회사가 있어요. 정확히 SFR이라고 해서 소듐으로 지금 이제 냉각을 하는 요 해당 원전이 최근에 이미 뭐 통과가 돼서 이게 건설이 시작되는 게 내년 2분기라고 합니다. 이게 유일하게 한기 정도가, 하나의 회사 정도가 원자력 발전 소형 원전을 짓고 그게 이제 내년 2분기고 나머지는 그 이후다. 애초에 이제 설계 통과 자체도 지금 2026년도 6월달 이후 2027년까지 가까워져야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벌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나중에 벌 거라는 거죠. 이번 연도가 아니라 2026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대형 원전에서 좀 기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대형 원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통과된 이 검증받은 대형 원전을 10기 정도 더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혔죠. 이런 밝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미 부지도 어느 정도 정부가 주도해서 선정하고 있으니까 건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요 이슈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 구체적인 지금 현재 수주가 터져야겠죠. 근데 이 수주가 정확히 언제 터질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요건 근데 빨라봤자 내년도 한 2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해 볼 필요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미국 본토에서도 원전 건설하지만 해외에서도 원전 건설합니다. 원래 유럽 수주한다 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 뭐 대박 낸다 뭐 뉴스 지금 떠들썩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웨스팅하우스라고 해서 한국의 원래 근본적인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근본 기술력을 줬던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비를 걸면서 과거에는 많은 것들이 무산됐습니다. 체코 원전까지 하는데 나머지는 원전 안 해줄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놨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냥 차라리 우리 웨스팅하우스 미국하고 함께 하자라는 쪽으로 정부가 선회를 했죠. 그래서 결국엔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튀르키예의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견제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일부 수익 주고 그냥 차라리 등에 업고 가는 거죠. 차라리 웨스팅하우스 미국을 등에 업고 차라리 원전 수출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튀르키예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6개월 안쪽으로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2월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내년도 한 6월쯤 돼야 6월쯤이 좀 다가와야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SMR은 좀 멀죠. 당장 수주에서 돈 버는 게 추가적인 수주가 터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이 튀르키예 새로운 원전, 대형 원전 기술들은 다 2분기쯤은 돼야, 내년도 2분기라면 뭐 적어도 한 4월, 5월, 6월쯤은 돼야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바로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괜찮으나 긴 호흡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짧은 기간에 바로 올라간다라는 논점보다는 나는 이 해당 기업을 뭐 중장기로 조금 한 6개월은, 최소 못해 6개월은 본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셔야지 종목이 막 1개월, 2개월 안 간다 뭐 이런 논점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2026년도에는 충분히 파동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당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원전주 하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주가가 7만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진입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선발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처음에 뭐 담으신 건,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예정이다 하시면 한 100만 원 정도 담으신 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전 담아 두신 걸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중간
중간중간 시간 텀이 좀 있잖아요. 내년까지는 적어도 이제 내년 2분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요즘 세상이라는 게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뭐 간단하게만 봐도 갑자기 전기세 쭉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 분위기 나오고 연방준비위원회가 말했던 게 틀리고 그럼 만약에 잠깐 금리 인하를 못한 상황이 오고 금리 인상이 나오는 분위기가 잠깐 형성될 수 있다면 진짜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분위기만 형성돼도 시장은 한번 눌림목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를 굳이 3개월 동안 안고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선발된 투자에 두되 비중을 늘리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늘리는 시기는 내년 진짜 빨라봐야 내년 2분기 4월달에서 6월달 정도 됐을 때 비중을 좀 채우시는 선택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종목을 찾으라라고 하면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 7만 원대인데 좀 눌림목이 나오면 사실 좋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매력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 그리고 수잔고 성장이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한국이 그래도 그 전까지 원전 생태계를 살려놓고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단가로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싸게 만든 국가는 이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단가에 맞출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그 주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결국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마치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AI 반도체 GPU를 엔비디아가 일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점했듯이 최근 구글한테 좀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랬듯이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주도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더 성장이 나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차라리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언제 사는지를 좀 고민을 위주로 해보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촬영 때 일진파워를 주목할 만한 원전주로 뽑아주셨는데 현재 일진파워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된 섹터 자체가 긍정적이라서 원전 관련된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법니다. 이제 일진파워도 당연히 돈을 잘 벌었죠. 이제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는 게 많으니까 매출이 좀 잘 증가해 줬는데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일진파워를 많은 기업들 비슷한 기업들 많습니다만은 왜 굳이 일진파워를 가져왔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SMR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SMR 중에서 가장 빠른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는 게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SFR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SFR, 소듐으로 냉각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을 일진파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진파워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하고 동급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테마성으로 부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은 나오고 테마성으로 부가가를 받으면 한 번씩 파동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바로 이어가진 못한 게 SMR 분위기가 요즘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가다가 살짝 말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테마성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품 수주가 많이 일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논점보다는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 테마주성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많은 투자보다는 소액 정도는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주목하실 점은 저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을 주도로 해서 벌어지는 유동성 문제 그리고 그를 주도해서 나오는 현상들에 집중하시는 편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근데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들 중에서 새로 편입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저는 앞서 강조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가 좋아 보입니다. 풍력하고 태양광 이쪽이 생각보다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정책적으로 아직 호재성 뉴스가 오히려 악재가 나오는 상태이니까요. 근데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슬슬 실적도 올라올 거고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호재성 뉴스도 조금씩 나올 만한 가능성이 꽤나 높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풍력하고 태양광 이쪽을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면 그럼 1분기부터도 조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주들이 다시 힘을 받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로봇 섹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실적을 기반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기대감에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노란봉투법이 눈앞에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로봇을 시장을 본격적으로 양산화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이제 더 가겠죠. 이제 더 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잘못하면 이 흐름들을 보면 내년도에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근데 좋은 건 좋은 거고 공략할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고 제가 유일하게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 현대오토웨버였잖아요. 현대 계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조달하고 부품을 지금 AS도 하면서 로봇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현대 계열의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현대 계열에서 로봇 사업 하면서 추가적으로 현대 계열사에서 매출 영업이익을 근본적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사업에서 관련된 기술로도 소프트웨어 기술, 세팅 기술 이런 기술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했는데 이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너무 비싼 자리들이 다 와서 공략할 만한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유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게 로봇주 하면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조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상당히 이제 주가가 상승이 잘 나가고 있는 대장주권 종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실 매출이 막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상승한 거잖아요. 기대감은 실제 해당 기업들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는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이 지금 테슬라 공장에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공장에도 팔 거예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로봇 제품을 다른 기업들한테도 파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시점이 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하고 분명히 비교될 거거든요. 오히려 어떤 상황도 나올 수 있냐면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품 쓰는 것보다 삼성 계열사가 그냥 옵티머스 쓰는 게 나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제품들이 상용화되는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냐면 내년도 CES에서 저는 다양한 로봇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조차도 CES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부터 삼성 자동차 미국 공장이 투입이 되고 그런 로봇이 공개가 된다. 물론 공개가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으면 기업 맘입니다만은 결국 이 로봇이 상용화돼서 자사 기업들의 제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가 된 그 시점이 오면 주가가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가가 흔들리거나 혹은 주가 상승폭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비교하게 되니까요. 너무 기대를 가졌는데 현실은 이렇네. 라고 현실을 자각한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단 연말까지는 괜찮고요. CES에서 얼마나 많은 로봇 제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로봇 제품들이 실제 언제부터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좀 매도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현대오토에버와 더불어서 JVM도 좋게 보고 계시다고 지난번 촬영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JVM의 흐름은 어떤가요? 최근 JVM이 생각보다 실적 성장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주가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해당 기업을 좀 보라고 설명드리고 일단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절가까지는 이제 보유해 보시만 하지만 그 이상 추가적인 과거와도 같이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실적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예상치보다 안 나왔던 얘기는 관세에 대응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관세에 대응이 실패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2025년도에 지금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관세를 이겨내고
돈 잘 번 거거든요. 이거 정말 이제 어떻게 했든 어떤 방법을 썼든 결국에는 그 극복했다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있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JVM도 나쁜 기업은 아니고 앞으로 매출 성장치 이어가면서 시장 상승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여태까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흐름은 좀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편이 좋다. 본절가 오셨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뭐 현대오토에보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JVM을 뭐 정리해 보시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찍을 종목이 없냐? 뭐 하나라도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로봇 후속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딱 두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관련된 기업들, 현대 계열사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모비스 두 가지 기업인데요. 둘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왜 주목이 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이 잘 되면 로봇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체가 이제 이익 평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주목을 받고 주가가 가치가 성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결국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5%를 들고 있는 게 비싸게 평가받으면서 상장해서 비싸게 지금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뭘 받을 수 있냐? 결국 현금이 생깁니다. 현금이 생겨 가지고 현대차 계열사의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될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현대 모비스, 대표적이죠. 이제 가장 핵심적이니까 현대 모비스를 많이 대량 매수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현대 모비스를 분할해서 현대 글로비스하고 합병해서 지금 이제 지배 구조 계열사를 완성하든, 아니면은 뭐 4승계를 생각하면 현대 제철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 제철까지 해서 뭐 어떤 주식이든 매수를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금이 생겼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결국에는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현재는 현대 모비스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현대 모비스를 산다라는 건 뭐 맞긴 한데 지배 구조 개편 사이에서 현대 모비스만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제철도 같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로봇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위주로 보시고, 하나는 조금 더 뭐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현대 제철 요 정도까지 추가적인 소액 정도 편입 정도 생각해 보시면 포트폴리오 완성해 두시면 아마 뭐 내년도에는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 못 잡은 거 좀 아쉽죠. 하지만 완전 로봇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재편 많이 되겠죠. 현대 모비스가 로봇 부품 생산 안 하겠습니까?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상용화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이쪽으로 보시면, 그 전에 현대 오토에버보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후속 종목을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이쪽 종목을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주와 함께 묶이는 섹터로 자동차 섹터가 있는데,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현대 계열은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 현대는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원래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현대 계열에 이제 묶여 있다는 부분 뭐 있을 것이고, 애초에 현대 그룹 자체가 이제 저평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들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해소가 될 거고, 특히나 로봇 쪽에 엮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 그 모비스가 모든 로봇 부품을 다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듯이 또 부품 기업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이 로봇 제품을 찍어내기 위한 상용화 대량 생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과정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함께 그나마 이제 보셔도 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HL 만도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모비스 뭐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로봇을 같이 하는 기업들 중에서 로봇 부품을 난 뭐 직접 만들 거예요라고 외쳤던 뉴스로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실적 담응이 괜찮고 지금 로봇 관련된 부품을 추가적으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AI 분과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전력기기 분야이기도
한데요. 최근 전력기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최근에 덜 빠졌어요. 조금 더 빠져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전력기기가 워낙에 핫하고 지금 겨울에 지금 3년 만에 최대로 전기세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전력 많이 부족한 상황, 데이터 센터 전기 부족하다는 상황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덜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지만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보이진 않는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눌림목에 들어가면 뭐 수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적정 주가가 안 나오면 애초에 스타트 첫 단계를 꿰 수가 없으면 전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알아두실 점은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야 수익이든 손절이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단계부터 너무 비싼 가격에 담아버리면 우리가 전략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조금 더 한 번 더 증시가 조정받는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분명히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강조하고 추천드리는 종목들 싹 골라가지고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해당 종목 잘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주 질문을 드릴 건데요. 최근 바이오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 연초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속에서 긍정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고요. 특히나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옛날에 뭐 마치 이제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뭐 사기바이오 뭐 이런 소리까지 좀 들었었던 섹터였는데 요즘에는 실제 기술 수출을 이어가면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진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뭐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바이오를 위탁 생산해주는 바이오 이제 생산 기업들이 있고요. 약품들을 뭐 대형 빅파마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뭐 아시아에 뿌려주는 약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이제 보통 이런 약품들은 비싼 약품들이 아닙니다. 저렴한 약품들을 많이 만드는 기업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셀트린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바이오 복제약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통 실적이 좋아서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술력, 기술 수출 이쪽은 아쉽게도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괜히 지금 이걸 아는 척해서 여러분들한테 애초에 잘 알지 못하는데 추천드린다라는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라리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쪽은 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투자는 항상 괜찮습니다. 항상 삼성 계열이 반도체 다음으로 밀고 있는 섹터고 실제 최근 들어서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중국하고의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약품을 대량 일반 의약품을 많이 다 대량 생산해주고 있는데 이거 중국이 장난질을 치면 사실 미국 국민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으로 서서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인도에서 생산하는 걸 이런 걸 한국이 대신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하고 한국이 대표적이었는데 최근 미국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인도가 나머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측에 붙게 되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지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현금,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 비중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잖아요. 이 현금 비중을 그냥 금으로 바꾸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현재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제 금을 사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금일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유는 첫 번째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다.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돈이 많이 풀린다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각 국가가 돈을 많이 풀면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스크림 뭐 250원일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250원일 때 지금 얼마입니까? 못해도 한 지금 현재 1,000원, 뭐 500원, 1,000원 뭐 기본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1,000원 가까운 가격인데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찍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항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특히나 극심하게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내후년도 되면 2027년도 초가 되면 지니어스 액트펍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많이 마련이 되면 통화의 가치가 아마 급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가 와서 저는 일단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해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 어떤 자산을 사게 되는데 항상 자산은 거품이 꼈고 항상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에 대해서 조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가 까딱 잘못해서 경기 침체로 빠져서 무너져 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금이에요. 물론 금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흔들리긴 합니다. 단기적인 현금이 이제 투여가 되기 시작하면 장기적 하락하지만 결국에는 위험 속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 결국 남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금이 선택을 받거든요. 금 가격은 항상 그 어떤 자산들보다도 빠르게 반등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는 하락했다가 상승을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금은 항상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도 일단 내가 자산에 대한 이제 가치 시장이 돈이 풀렸을 때 해지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최악의 위기 갔을 때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들고 계시기보다는 현금보다는 금을 들고 있는 게 있다가 나중에 주식을 살 때는 금을 팔고 주식을 사고 이런 쪽으로 치환을 좀 바꿔보는 전략,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현금 비중을 금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만약에 난 금을 좀 따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최대 비중을 좀 생각해 보면 30% 정도까지는 보유해 보시는 것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비중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요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과거에는 조금 난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면 성장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항상 한국 증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국 사실 관심도 없는 미국 FOMC, 미국 금리 결정일 이런 얘기도 찾아보면서 투자에 대한 너무나도 복잡한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근데 결국 살아남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온더블 투자자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자주 전달해드리고 종목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찾아오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